네, 안녕하세요. 조수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요,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 접근법 하나하나 확인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문제들, 좀 유용한 문제들 더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이 문제 접근법을 충분히 체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제를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각각의 문제들 하나하나에 애정과 에너지 쏟아주시는 것도 꼭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문제 유형별로 내가 정말 그 방식에 맞는 문제 풀이를 진행하고 있는지를 꼭 점검하는 시간 가지셔야겠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가 혹시 나오지 않을까?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문제 푸는 연습하시는 거 절대 아니죠.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 내 것으로 꼭 만드는 시간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27페이지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어휘력 문제부터 같이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같이 볼까요? 1번 보시면 이런 식의 이 다이어의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들 같은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단어를 고르라, 뭐 이런 유형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나 사실 그냥 선택지만 딱 보고 이 중에서 가장 추상적인 단어가 뭐네, 가장 일반적인 단어가 뭐네 라고 딱 골라내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은 1번을 기준으로 놓고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보는 형태로 문제 푸는 것 알려드렸었는데요. 1번 문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바꾸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책임자를 바꾸다 이렇게 예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럼 책임자를 바꿨어요. 그 다음에 책임자를 갈다 이런 식으로 역시 그 의미가 유지되는 상태로 다른 예문이 만들어지죠. 그럼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2번을 기준으로 예문 만들어보는 연습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갈다 같은 경우는 뭐 칼날을 갈다 이런 식으로 예문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날을 바꾸다 같은 경우에는 2번에 적용된 예문이 1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더 많은 예문이 만들어지는 것을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문제를 다 풀기는 조금 힘들어서요.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마르다 나와 있네요. 마르다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살이 마르다, 몸이 마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몸이 마르다, 몸이 없어지다. 이건 말이 안 되죠. 몸이 없어지는 것과 몸이 마르는 건 다르니까요. 그런데 몸이 야위다. 이건 또 말이 되잖아요. 그래서 1번 아니면 3번일 텐데요. 야위다 같은 경우 뭐 볼이 야위다 이런 것도 가능하죠. 그러나 볼이 마르다 이것도 역시 의미가 유지되기는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자주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의미가 유지되느냐 의미가 유지되지 않느냐 이걸 중심으로 보셔야겠고요. 그러면 1번 아니면 3번이 답일 텐데 지금 3번을 가지고 다시 1번을 적용했더니 둘 다 되잖아요. 이랬을 경우 1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문 만들어 주시면 되겠어요. 마르다를 다른 예문을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럼 옷감을 마르다 같은 경우, 그렇죠. 옷감을 재단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런 식의 예문을 만들어 준다면 다시 옷감을 야위다 같은 경우는 의미 유지가 되지 않으니까 정답이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문제를 풀 때 1번, 2번, 1번, 3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 보고요. 의미가 유지되는 한 쌍이 나왔을 때 얘를 가지고 다시 다른 예문을 적용하는 형태로 풀었었죠. 그런데 답이 1번인 문제의 경우는 얘로 만든 예문이 당연히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1번을 가지고 예문 만드는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1번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1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3번을 기준으로 했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동일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1번 기준으로 풀고요. 1번, 2번, 1번, 3번 이런 식으로 매칭시켜보는 형태로. 그러나 1번이 답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한 바퀴를 다시 돌아와야 된다는 것만 염두에 두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정답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7번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보시면 이용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용하다 같은 경우 어떤 시설을 이용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시설을 이용하다, 시설을 부리다 말 안 되니까 2번 버리고요. 시설을 쓰다, 그렇죠. 의미 유지되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 같은 경우 공책에 쓰다 이런 식으로 예문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 공책에 이용하다 이렇게는 말이 안 되니까 정답 3번이 된다는 것. 네, 그 다음에 13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문장별로 특별한 의미, 어떤 의미로 사용된 문장인가 물어보는 문제도 우리가 이전 시간에 같이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 들어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노력을 기울였다, 노력을 기울였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골라내실 수 있어야겠고, 읽으실 수 있어야겠고요. 노력을 기울였다를 읽으시면서 관련된 어휘, 즉 기울이다와 가장 관련된 말이 노력이라는 것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상상하시면 정답 바로 고르실 수 있다라는 거죠. 1번 선택지 보시면 술잔을 기울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병을 기울이는 거고요. 3번 선택지는 몸을 기울이는 거고요. 4번 선택지는 심혈을 기울이는 거고요.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기울은 것이니까요. 당연하게도 노력과 가장 유사한 것,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가장 유사한 용례로 사용된 선택지는 4번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14번도 한번 볼까요? 차리다, 차리다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거 고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낌새를 차리다를 보셔야 되겠죠. 낌새를 차리는 것, 관련된 어휘가 낌새라는 것과 낌새를 차리는 것을 상상하시면 여행 준비를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저녁을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정신을 차리는 것, 그 다음에 커피숍을 차리는 것, 그 다음에 눈치를 차리는 것 중에서 낌새를 차리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바로 골라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1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이고요. 파다와 유사한 의미 고르라고 하네요. 그럼 파다와 가장 관련된 어휘 뭔가요? 그렇죠. 일이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어떤 일을 파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일을 파다라는 것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고요. 1번은 손톱 밑을 파며 라고 되어 있고요. 2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도장을 판 거죠. 세로를 판 게 아니라 도장을 팠다는 것서 이때의 판이라는 표현과 가장 연관성 있는 말은 도장이라는 것을 골라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3번 선택지는 땅을 팠고요. 4번 선택지는 귀를 팠고요. 5번 선택지는 진상을 팠잖아요. 이랬을 경우 이를 파는 것과 가장 유사한 상황, 유사한 예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렇죠. 진상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골라내셔야겠습니다. 18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8번 보시면 그 선생님은 2반 담임을 맡았어요. 그럼 담임을 맡았다, 맡았다와 가장 연관성 있는 표현 담임이 되겠고요. 1번 선택지요. 1번 선택지는 뭘 맡았나요? 일을 맡은 거죠. 그쵸? 일을 맡았고요. 2번 선택지는 짐을 맡은 거고요. 3번 선택지 자리를 맡았고요. 그 다음에 검사를 맡고 5번 선택지는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럼 담임을 맡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그렇죠. 일을 맡는 것, 어떤 책임을 맡는 것이라는 의미로서 1번 선택지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19번도 한번 볼까요? 피다 같은 경우에는요, 뭘 피웠나요? 뭐가 피었나요?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은 검버섯이 피었다라는 의미였고요. 그렇다면 검버섯이 피다, 바로 연관된 어휘와 장면 상상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얼굴이 피다, 얼굴이 피어 있었다라고 되어 있으니 1번 선택지요. 얼굴이 피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셔야겠고요. 형편이 피다, 역시 상상하셔야겠습니다. 3번은요, 꽃들이 핀 것이고요. 4번 선택지는 곰팡이가 피었다죠. 5번 선택지는 김이 피어올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검버섯이 피다와 가장 유사한 것, 그렇죠. 곰팡이가 피다인 것 골라내실 수 있겠죠. 20번은요, 맞다를 한번 찾으라고 하네요. 맞다를 보면 사람을 맞는다를 골라내실 수 있죠. 그래서 맞는데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은 사람을 맞다라는 거고요. 1번은요, 광복 70주년을 맞았다. 광복 70주년을 맞은 거고요. 2번 선택지는 그녀를 맞다라는 거잖아요. 반갑게가 가장 연관성 있는 말이 아니라 그녀를이 가장 연관성 있는 말이라는 거 생각하셔야겠고요. 3번 선택지는 비를 맞은 거고, 4번 선택지는 아내로 맞은 거고, 5번 선택지는 침을 맞은 거니까 사람을 맞는 것과 가장 유사한 것, 그렇죠? 2번 선택지가 정답이 되겠네요. 21번도 한번 볼까요? 닿다 하니까요. 뭐가 닿았나요? 손길이 닿았잖아요. 그래서 손길이 닿는 것, 관련 어휘 생각하시고 장면 상상하시고요. 그 다음에 1번 선택지는 소식이 닿았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2번 선택지는 뭐가 닿았나요? 걷다 보니 그의 집 앞에 내가 닿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닿다라는 것을 떠올리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3번은요, 뭐가 닿는 거예요? 운이 닿는 거죠. 운이 닿는 거고요. 4번 선택지는 손이 닿는 거고, 5번 선택지는 그들이 닿는 거죠. 그렇죠? 자, 이랬을 때 손길이 닿는 것과 가장 유사한 거 뭐겠어요? 당연하게도 손이 아니라 운이라는 것 골라내실 수 있겠죠. 사전적인 의미로의 유사성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장면을 떠올리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손이 닿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딘가에 터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손길이라고 하는 건 그런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운과 가장 연관성이 높다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3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32번부터는 역시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는 문제인데요. 지금 요 32페이지부터는요. 박스 안에 문장이 5개가 들어있잖아요. 그럼 이 5개의 문장 중에 2개의 문장은 같은 의미가, 같은 어휘가 겹쳐지는 그러한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선택지에 나와 있는 5개의 선택지가 모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가 빠지게 되는 거죠. 제가 중요하게 강조했던 바는 뭐였냐면 이 선택지의 수준과 선택지의 어휘를 잘 보셔라 라는 거였어요. 삼성사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휘의 수준이 높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독해 파트였더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을 만한 것들을 실어놨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라는 건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다면 22번 푸실 때 당연하게도 선택지를 먼저 보셔야죠. 선택지 보시고 전가, 창조, 함축, 감수, 몰입 살짝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각각의 단어들로 말을 만들어 보는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문제를 그냥 빨리 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가, 뭘 전가할 수 있지? 창조, 뭘 창조할 수 있지? 뭘 감수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이러한 관련된 어휘들을 예문 만들어보는 연습이 여러분들에게 결과적으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는 좋은 훈련이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22번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택지를 살짝 봤고요. 그 다음에 영화의 오프닝 타이틀은 영화에 관한 많은 정보를 뭐 하고 있다. 그렇죠. 함축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 관객은 사건에 쉽게 뭐 하지 못해요? 몰입하지 못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3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고 그 다음에 영화 제작자들은 허세라는 비판을 뭐 했고요. 허세라는 비판을 감수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면 4번도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 예술작품이라는 것을 대중에게 여기서는 따로 들어가야 할 말이 보이지 않죠. 선택지에서. 그렇죠. 각인시켰다. 대중에게 각인시켰다가 적절할 텐데 여기서는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인상적인 오프닝을 뭐 했다라는 거, 창조했다라는 거 들어가는데 자연스럽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1번이 될 텐데요. 전가라고 하는 건 떠넘기다라는 의미이고 각인이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인지시키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전혀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표현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지 않은 단어는 1번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3번 보시면 먼저 선택지를 봐야겠죠. 선택지 보시면 정설, 여파, 성황, 설치, 기점 이렇게 보이는데요. 정설이 뭔지, 기점이 뭔지, 성황이 뭔지 여러분들이 모르신다고 하실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문장들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하셔야 여러분들께서 바로바로 용례를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볼게요. 이 페스티벌에는 3일간 27만 명이 몰려서 무엇을 이루었다, 성황을 이루었다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3번 선택지 지워지겠죠. 그 다음에 올해도 역시 페스티벌 장소에 설치된 30여 개의 부스라고 했으니까 4번 지워지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땡땡 치킨이라는 것이 무엇이다 라는 거, 뭐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정설이다. 원조는 그것이라는 게 정설이다 라는 거 들어가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1번 선택지 지워지고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그러나 대구 달서구는 2013년을 무엇으로 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준으로 전국 시군구 중에서 치킨 전문점이 가장 많은 곳이니 비록 원조는 아닐지라도 사람들 치킨을 제일 좋아하는 것에 틀림없다. 자, 기점이라는 말과 기준이라는 말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기점이라고 하는 건 그때를 시작으로, 그때를 비롯해서 이런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니까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어떤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것과는 의미가 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5번이 정답인 것을 이쯤에서 찾아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왜냐하면 기점과 기준을 헷갈리라고 지금 5번 선택지 만들어 놨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답이 5번일 확률이 99%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문장도 한번 보죠. 최근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무엇으로? 여파로. 그렇죠? 중국에서도 치맥의 인기가 급상승했다. 그럼 여파라는 말 그냥 여기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여러분들께서 그냥 각각의 단어로 만나도 충분히 용례를 만들 수 있는 정도로는 연습이 되셔야겠습니다. 정답 5번인 거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선택지 보겠습니다. 24번으로 넘어가서요. 문화란 원래
선택지 먼저 볼게요. 포함, 방식, 소멸, 파생, 고상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문화랑 원래 동물이나 식물을 기르고 경작한다는 뜻에서 어떻게 된 말이다? 파생된 개념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러나 점차 인간의 정신을 기르고 다듬는다는 의미가 문화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문화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의미가 더해진 것은 이때부터이고요. 지금의 문화는 인간의 고상한 정신적 창조물과 같은 뜻을 지니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읽어낼 수 있으니 답이 될 수 없는 것, 소멸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24번의 정답도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5번 보시면 이렇게 하나의 그냥 패러그래프로 나오기도 합니다. 명분, 실리, 보편성, 종식, 수립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다면 각각의 선택지들 보면서 의미 확인 한번 하셔야겠죠. 80년대 말 소련의 동구권 붕괴로 인해서 50년 가까이 이어져 내려오던 냉전 체계가 뭐 된 거고요. 그렇죠. 종식된 거죠. 끝났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시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 민주적인 정치 체제가 무엇된 시기이기도 하다. 수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들어가는 것 크게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아시아 및 중남미 권위주의 정권들은 반공의 무엇으로? 반공의 명분이라는 반공이라는 명분으로 미국 및 서방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몰락의 길 겪었고요. 이로써 2500년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출발한 민주주의는 오랜 기다림 끝에 강력한 보편성을 가졌다라는 것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해당되지 않는 어휘 실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 문제는 실리를 답으로 만들어 놓은 문제이지만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실전 문제에서는 어떤 어휘가 답이 될지 알 수 없을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단어들의 확실한 의미 확인 그리고 용례 확인 하셔야 된다는 것 꼭 잊지 마세요. 26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집착, 활용, 복원, 편협, 축적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첫 번째 문장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요.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통해서 얻은 유물 자료에는 과거 인간의 삶에 대한 극히 단편적인 정보가 남아있다. 그렇죠. 그냥 한 측면의 정보가 남아있다라는 것이겠고요. 고고학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고자 하는, 복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고고학의 연구에는 진화론, 생태학, 사회학 등 여러 분야의 이론들이 무엇되고 있고요. 활용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물을 통해 얻은 정보를 뭐해서? 축적해서 다양한 측정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 시도하고요. 따라서 특정 이론에 뭐하기보다는 집착하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자료와 방법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자 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 편협이라는 말이 들어가지가 않네요. 편협이라고 하는 건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리적으로 정 가운데에 있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해당 맥락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 알 수 있겠습니다. 27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7번 보시면 상업 광고는 기업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어떠하다. 구속 관련 요긴 모색 수단 중에서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요긴 들어갈 수 있겠죠. 기업은 마케팅 활동에 중요한 무엇으로 광고를 적극 이용했고요. 수단으로 광고를 적극 이용했고요. 그럼 3번 지워지고 5번 지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요. 소비자는 제품과 무엇한 다양한 정보를 제품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광고로부터 얻으려 하고요.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이익만을 얻는다면 이를 뭐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를 구속할 필요는 없다가 왠지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데 구속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체적인 행동을 억압하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장에서는 광고를 뭐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니까 광고를 구속시킬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를 규제할 필요는 없다가 들어가는 게 적절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쯤 되면 이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왜냐하면 구속과 규제의 차이를 알아? 이거 물어보는 문제였었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러나 광고를 통해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이 상충되거나 사회적 폐해를 낳는 경우도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탐색되고 있다라는 의미로서의 모색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1번이 되겠고 이 문제 정답이 1번인 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러분께서는 각각의 의미를 확인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겠습니다. 자, 역시 같은 유형의 문제라서요. 33번부터 33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정답 골라내실 수 있을 텐데요. 아마도 실전에서는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거예요. 37번 같은 거죠.
37번 보시면 판독, 판명, 판정, 판공, 판단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휘들이 헷갈릴 만한 애들이 모아놓은 것들,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애들이 문맥 속에 있었으면 전혀 그냥 헷갈릴 만한 여지가 없을 텐데, 이렇게 단어 대 단어로 물어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순간 착각하시거나 당황하시는 경우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각각의 단어들의 사전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라고 사전을 찾아보셔라 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전 찾아보시면 아마 이런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A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B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럼 B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또 A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얘네들의 사전적 의미가 유사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을 설명하는 방식도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전적 의미를 보기 위해서, 사전적 의미를 암기하기 위해서 사전 찾아라 라는 것이 전혀 아니라요, A를 찾으면 반드시 여기에 해당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B와는 전혀 다른 뉘앙스로 사용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B 같은 경우도 심지어는 A와 유사하게 사전적으로 설명해 놓기는 했지만 용례, 그 예문에서는 전혀 다른 그 뉘앙스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전을 찾아보는 이유는 이 사전적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의 용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 단어의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확인하셔야 여러분들께서 이런 37번 같은 문제를 원활하게 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이미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아직도 내가 처음 보는 단어가 나왔어. 이랬을 경우 그 단어를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걔는 이미 그냥 내 단어가 아닌 거예요. 나랑 인연이 없는 애인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37번 같은 아주 비슷하지만 사실상 쓰임새가 다른 각각의 단어들의 의미와 용례를 확인하시는 것이 훨씬 더 실전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나머지 문제들도 같은 방식으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8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보시면요, 빈칸 완성 문제잖아요. 그런데 우리 빈칸 완성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을 다 읽는 것이 아니라 앞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의미 파악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글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문장 대 문장의 연관성, 문장 대 문장의 유기성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께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도 더욱더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우리가 글 전체를 읽지 않고 글 전체를 읽은 것 같은 효과, 즉 이 문제를 맞추고 싶은 효과를 내고 싶은 거잖아요.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에는 완벽하게 집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글을 읽고 어떤 일부만을 읽고 이 글 전체를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싶다. 그러면 이 읽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완벽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원리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38페이지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괄호가 걸려있는 문장 한번 볼게요. 괄호가 걸려있는 문장을 봤더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보이네요. 괄호가 있고요. 괄호 앞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요, 즉 이런 말이 써 있죠. 즉 괄호 있고요.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께서 독해 연습도 충분히 하신다는 전제하에 즉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죠? 즉 앞말과 즉 뒷말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A 이퀄 B의 의미가 있는 거죠. 과일은 사과이다. 즉 어떤 과일로서의 성질이 많다는 것이다. 어떤 학문적인 분류상 과일로 분류된다는 의미이다. 그럼 즉이라는 말은 사실상 앞말과 뒷말이 같은 말일 때 연결해주는 표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러면 사실상 요 앞문장을 통해서, 즉 앞문장을 통해서 괄호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발광 다이오드가 쪼인 빛이 문서에 닿은 후 반사되면 이미지 센서라는 장치에서 이 반사된 빛의 정보를 읽는다. 이미지 센서는 가로 방향의 화소와 같은 수로 대응하는데 화소마다 반사된 빛의 세기에 따라 이미지 센서에 전류가 생기기도 하고 전류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자, 그럼 앞에서 읽은 말이 뭐였어요? 이미지 센서는 가로 방향의 화소와 같은 수로 대응하는데 화소마다 반사된 빛의 세기에 따라 이미지 센서에 전류가 생기기도 하고 전류가 생기지 않기도 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즉 이후에 나올 내용도 이 앞문장의 내용과의 연관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1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화소의 수와 반사된 빛의 세기는 비례하고 빛의 세기가 클수록 전류가 강해진다. 뭐 좋은 말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읽은 내용이 뭐였냐면 이 경우에는 빛이 생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빛이 생기지 않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읽었으니까 빛의 세기가 클수록 전류가 강해지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2번 선택지 한번 볼까요? 화소가 흰색이면 전류가 생기고 검은색이면 전류가 생기지 않는 방식으로 문서의 정보를 전기신호로 바꾸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즉 앞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빛이 전류가 생겼다가 안 생겼다가 한다. 화소마다 반사된 빛의 세기에 따라 이미지 센서에 전류가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한다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2번 선택지처럼 화소가 흰색이면 전류가 생기고 검은색이면 전류가 생기지 않는다 라는 얘기 들어가는 건 굉장히 자연스럽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즉 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셨다면 당연히 이 앞문장만을 읽고도 괄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충분히 알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랬을 때 이 문제의 사이즈는 굉장히 크지만 이 문제를 푸는 시간은 거의 1, 20초 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그 문장에 집중하실 수 있다면 다른 경쟁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변별을 가져가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보이네요. 따라서 괄호인 거잖아요. 그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라는 말이 A equal B라면 따라서라고 하는 거는 앞말이 원인이 되고 뒷말이 결과가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랬을 때 우리는 앞말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따라서 이후를 추론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설탕과 액상과당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걸까?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결합한 구조이다. 반면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각자의 구조를 유지한 채 섞여 있는 혼합액이다. 그렇군요. 그럼 설탕은 이렇고 액상과당은 이렇다라는 얘기이고요. 설탕이 분해되면 50%의 과당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결합한 상태다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설탕이 분해되면 50%의 과당이 만들어지니까요. 따라서 설탕의 분해 과정에서 포도당은 과당보다 먼저 분해되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2번 선택지요. 당뇨병 환자라면 설탕 대신 액상과당을 섭취하는 것이 더 낫다. 당뇨병 환자가 어떤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당뇨병 환자한테 어떤 당이 더 좋은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2번 선택지는 고를 수가 없습니다. 3번 선택지요. 과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자, 설탕은 액상과당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설탕은 과당과 포도당이 1대1로 결합한 구조래요. 반면 액상과당은 과당과 포도당이 섞여 있는 구조다라는 거죠. 따라서 과당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앞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설탕도 과당이 들어있고 액상과당도 과당이 들어있으니까 과당으로 인한 문제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나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 내용을 읽으셨다면 이 따라서라고 하는 접속 표현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 뒤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 3번인 건 바로 골라낼 수 있고요. 이 문제 역시 문제의 길이에 비해서 푸는 시간은, 푸는 속도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짧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는요. 4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4번 문제 보시면 이럴 경우 나와 있어요. 이럴 경우라고 하는 건 앞의 내용의 경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럼 앞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럴 경우 어떻다라는 얘기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그럼 같이 한번 보죠. 해당 단락을 한번 좀 충분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회수당은 재산이나 소득 그리고 보험료 지불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무료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사회의 총체적 위협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된다는 거예요. 선진복지국가의 노인수당과 같이 국가나 자치단체는 법률이 정한 대로 일정한 나이를 넘어선 사람들에게 그가 처해 있는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지금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재산이나
지위나 뭐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양만큼의 돈을 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 수당에 해당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이 여기에 있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만이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회 어떤 복지 시스템이나 사회 수당에 관련된 배경 지식을 동원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이요. 사회보험처럼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방식 때문에 강제적으로 납부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읽은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1번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소수의 수혜자만이 혜택을 누리므로 아니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다 주는 거니까 2번 역시 적절하지 않겠네요. 3번은요.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혜택을 받기 위해 사회에 기여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다 주는 거라잖아요.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4번은요. 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수혜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권리의 주체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앞 내용에서 뭘 읽었으니까 사회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고 재산이나 지위와 상관없이 다 받는 것이다 라고 했으니 이것을 어떤 혜택으로 여기기 어렵다. 혜택으로 여기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 내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가 가능했다면 정답 4번 고르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이 글 전체를 읽지 않고 어떤 특정 부분을 보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정답을 골라내시려면 당연하게도 그 단락에 대해서는 집중력 있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 집중력 있게 독해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5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5번 보시면 또 반가운 표현이 나오네요. 즉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즉, 그렇죠? 그럼 우리는 즉을 확인했으니까요. 앞 내용과 뒷 내용이 서로 동일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앞부분의 내용 한번 볼까요? 즉, 앞을 보시면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유리하면 행사하고 불리하면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라는 성격 때문에 옵션은 수익의 비대칭성을 낳는데요. 자, 유리하면 그 권리를 행사하고 불리하면 그 권리를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이 비대칭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수익이 비대칭적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겠어요? 당연히 대칭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뭐 이런 형태를 띈다거나 뭐 이런 형태를 띈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수익이 서로 대칭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수익이 대칭적이지 않아요 라는 내용의 선택지를 고르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1번 선택지는요. 옵션은 보유자가 기초 자산의 가격에 더욱 영향을 받아서 큰 위험을 선택하도록 부추긴대요. 실제로 옵션에 이런 측면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의하면 옵션은 어떤 것이다? 수익이 비대칭적인 것이다 라는 얘기니까 1번과 의미상 통하는 지점이 보이지 않고요. 2번은요. 수익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옵션은 적은 돈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게 해주어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처하게 되는지 알 수 없죠. 3번은요. 옵션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 위험과 관련된 경제현상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역시 수익이 비대칭적이에요 라는 내용과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4번은요. 미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해진 행사 가격으로 기초자산 등의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해준다. 앞 내용에서는 수익이 비대칭적이에요 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어떤 그런 권리를 행사하게 해준다 라는 내용과의 연관성 역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5번은요. 미래의 기초자산의 가격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하면 옵션을 구입한 사람들의 수익이 늘어나게 해주지만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해도 그의 손실이 일정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러면 수익이 날 때는 그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지만 손실이 나는 경우에는 그 손실 자체를 일정한 수준으로 한정시킨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로 수입이 비대칭적이다. 수익이 비대칭적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이 즉 앞 내용과의 연관성, 즉 유사성을 생각해 보면 5번 선택지가 즉 앞 문장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정답 5번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각각의 박스 안에 넣는 유형의 문제들도 좀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읽고서 많은 효과를 얻고 싶은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다 읽은 것 같은 효과를 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유형의 문제 푸실 때 반드시 어떤 문장에만 집착하셔도 안 되고요. 해당 부분에 대한 완벽한 독해가 가능한지 또 그렇게 되려면 사실상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 쓰셔서 독해 연습 자체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쉽습니다. 자, 조금 더 어려운 문제 한두 문제만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49페이지로 넘어가서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보시면 따라서 이후에 말이 나오는데 이 제시문이 조금 어려워서요. 같이 한번 보려고요. 자, 이 단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락, 따라서가 걸려있는 단락 볼게요. 이 그림 이론에서 명제에 대응하는 사태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 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다. 따라서 언어를 구성하는 명제들 또한 사실적 그림이 아니라 논리적 그림을 말한다. 그렇군요.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서 사실이 되면 그것을 기술하는 명제는 참이 되나 사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명제는 거짓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명제가 대응하는 사태라고 하는 건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논리적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볼게요. 어떤 명제가 의미 있는 명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하는 대상이나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야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따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의 경우에 어떤 명제가 실제하지 않는 대상이나 사태가 아닌 것에 대해서 언급한다면 이것은 의미 없는 명제가 되고 그것에 대해서 참 거짓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떤 명제가 되려면 그것이 반드시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이어야 한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의미 없는 명제가 돼버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에 해당되는 거고요. 따라서라고 하는 건 일어난 일에 대해서만 언급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의미 없는 말들은 언급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2번은요. 언어와 세계에는 상당한 유사성? 알 수 없고요.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명제만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답이 3번인 이유는요. 경험적 세계라고 하는 건 어떤 세계를 말하는 거죠? 항상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세계를 의미하는 거죠. 경험적이라고 하는 건 발생한 사건을 의미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앞부분에서 지금 이 그림 이론이 뭔지 잘 모르겠으나 그림 이론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언급했을 때만이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즉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경험적 세계에 대해서 말했을 때에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3번 선택지를 골라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앞 내용에 대한 독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정답 고르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3번 한번 볼게요. 13번 보시면 그런 점에서 훌륭한 스토리는 그 다음에 박스 쳐져 있네요. 해당 단락 한번 같이 볼게요. 스토리텔링 마케팅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로 코카콜라 회사가 제조한 비타민 음료 제품을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PPL로도 유명세를 탔지만 화려한 색깔의 각각의 이야기를 담고 소비자로 하여금 마시는 재미와 골라먹는 재미를 체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제품 속에 담긴 감성적 이야기에 매료되어서 소비자는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심지어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훌륭한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공감과 소통과 재미를 느끼게 해주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가는 게 맞을 테니까요. 당연하게도 이것과 동일한 표현의 선택지 고르시면 정답 2번이라는 것 바로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감, 소통, 공유 이런 것들이 다 논리가 아닌 감각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읽어내실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모든 이 문장 문제를 포함해서 모든 독해 문제는 사실상 어떤 내용을 유지한 채로 그것을 다르게 표현했을 때 그 다른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가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어휘는 다르죠. 공감이라든가 소통이라든가 감성적 이야기에 매료되는 것 이런 어휘상의 표현은 다르지만 그것이 모두 다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 감각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캐치해내실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독해 문제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문장 배열 그리고 문단 찾기 문제 다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